15페이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1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과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양시장은 남양주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양주시장이 아닌 구리시장이라면 구리시장은 용도지역 등에 대한 입안만 할 수 있고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남양주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이기 때문에 입안도 남양시장이, 결정도 남양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은 남양주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빠짐없이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도지역은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목적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은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그리고 도시민의 휴식 공간인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은 그 성격이 워낙 뚜렷합니다.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과 관농자는 중복 지정할 수 없고요. 여기 농림지역은 절대 농지라 분류는 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동일한 장소가 농림지역인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농림지역 지정하는 것이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자연경관이나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격 뚜렷한 것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성격이 애매모호한 사람도 가끔 있죠.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 성격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를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땅을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인 동시에 농림지역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남양주시 전체에 걸쳐 중복되지 않게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해야 되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면 아마 농림지역인데 불구하고 위락시설 만들겠다는 분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는 행위 제한을 정해 놓게 되는데, 이 행위 제한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됩니다. 건축 제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등이 있다고 하면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지 주거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에 위락시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공장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미리 제한하게 됩니다. 그것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곳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 크기도 함께 제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건폐율과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대지 면적은 대지에 대한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각각 존재할 때 내가 비행기나 또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늘 위에 올라가게 되면 땅을 바라보게 되면 납작한 건물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루마블 해보셨습니까? 예, 안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루마블 보게 되면 건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 건축 면적은 1층짜리 건물이건 10층짜리 건물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평면으로 보이는 것이 건축 면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지 면적이 100인데 이곳에 건축되어 있는 면적이 6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지 면적은 100이고 건축 면적은 60이기 때문에 그 건폐율은 60%가 되는 겁니다. 예. 바닥 면적이 아니라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한번 그려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게 평면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평면 개념 나오는 것이 건축 면적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이곳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만약 40%라고 하면 이 대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이 200이고 건폐율이 40%라고 하면 이곳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의 40%만 건축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까지? 예. 나중에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어 가시면서 연습하시게 되면 충분히 적응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8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80제곱미터 건축하게 되면 나머지 땅은 다 비어 있다는 이야기죠. 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건물 건축하지 않은 공지가 되고 이웃 대지에도 그러한 공지가 확보되게 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건물이 붙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인접한 건물에 쉽게 인하되질 않을 겁니다. 이러한 건폐율 제도를 두어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평지구의 이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상업지역은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건폐율은 100% 되는 것 있겠습니까? 만약 건폐율이 100%이게 된다면 이웃 대지 소유자도 100% 건축할 수 있고 건물과 건물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방향으로는 창문 열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바로 이웃 건물에 화재가 쉽게 인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항상 최대 90%까지 적용하는 것이 건폐율이고 100%는 건폐율은 아예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토지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건폐율을 그만큼 높게 책정하게 되는데 아마 상업지역이 가장 가격 비싸지 않겠습니까? 상업지역의 건폐율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좀 건폐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토지 가격을 좀 좌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흔히 건축 연면적 또는 연건평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연면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여러 필지의 대지를 보게 되면 여기 용적률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조성되게 되면 지상으로 1, 2, 3, 4 그리고 지하 1층짜리가 구성되게 되면 그냥 연면적일 때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만약 40제곱미터라고 하면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총 5개 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 계산 시에는 지하층을 제외시킵니다. 여기 용적률은 건축물의 밀도와 관계된 사안으로 만약 우리 주변에 5층짜리 아파트와 15층 아파트가 각각 재건축해서 20층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나는 고밀도 아파트에 투자한다, 저밀도 아파트에 투자한다. 저밀도 아파트 투자하는 것이 개발 이익과 관련되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건물의 층수와 관련된 사안들을 밀도라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 5층짜리와 15층짜리의 바닥 면적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면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5명이었을 때 아마 15층은 그 3배인 15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게 됩니다. 동일한 대지 면적이었을 때 사는 사람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가끔 인구 밀도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남양시는 역세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비도시 지역이 좀 많긴 많은데 도시지역, 개발 용도의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역세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저 역세권의 남양주의 시가를 보게 되면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전체 따지게 된다고 하면 이웃 도시와 좀 별반 차이 나는 게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역세권의 도시지역이 조성되고 개발되다 보니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밀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층 건물이 위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고밀도, 저층 건물이 위치했다고 하면 저밀도인데 이러한 것들은 용적률에 상관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봐주십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이때 100이고 지하 1층과 지상 4층짜리 건축물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지 면적 100이었습니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지상층의 연면적이거든요. 그래서 160 된다라고 하면 이 대지의 용적률은 160%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하층은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하층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는 제외시키고요. 그냥 연면적 따진다고 하면 용적률 계산과 관계없는 그냥 연면적이라면 지하층 면적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공사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건축주 마음대로 하라 해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 놓고 있죠. 만약 지상층에 대지에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면 아마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주는 지하층의 대부분 주차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용적률은 평면적인 성격 가집니까? 입체적인 성격 가집니까? 입체적인 성격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권자가 개발 목적의 주상공으로 지정했다고 하면 나머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좀 높게 책정되어 있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아마 용적률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상업지역. 그래서 우리 평내 5평 지구의 경우에도 상업지역에 좀 건물이 좀 더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용도 지역의 지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검토율 용적률이 용도 지역마다 최대 한도를 각각 달리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역 남양 전체 행정관할 구역을죠 구분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용도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농장, 앞으로 관농장을 말씀드리게 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시고, 이 관리지역은 성격 애매해서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역 전원 성격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지구는 남양시장이 필요시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하면 개되는 특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 복, 곡, 방방. 우리 남양시에는 중앙시장은 없지만 그래도 도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근데 전국의 모든 큰 도시의 시장이라고 하면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장 있는 곳이라면 100이면 100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기억나십니까? 학교 주변에는 교육 환경에 저해될 수 있는 PC방이나 위락 숙박시설을 함부로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저는 권리금 대박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시에 학교 주변을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특정 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학교 없다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 없다고 하면 방화지구 지정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평내, 호평 이 시가지라고 하면 상업지역이죠. 그리고 이 상업지역에 좀 주거지역과 달리 건물을 좀 붙여 건축하다 보니 방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 평내, 호평 지구에 지나치게 높은 건물, 그래서 제2 롯데월드 같은 것을 만들게 된다면 천마산에 자연경관 훼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곳에 비행장이라도 주변에 존재한다고 하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고도 지구로 지정하여 건물 높이를 제한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2 롯데월드도 원래는 성남 비행장의 항공구역에 포함되었었는데 MB 정권 때 비행기 활주로를 4도 정도 옆으로 틀어주면서 항공구역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더라고요. 역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 같으십니다. 하여튼 요즘 이상한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돈 되면 뭐든 다 파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같으시더라고요. 역시 장사하시면 대박이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 용도지구 필요하다고 하면 2개, 3개라도 중복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항상 용도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만약 우리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라고 하면 상업지역 중에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거든요. 그 유통상업지역에 방화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화재 발생 시에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지구 지정한 것이거든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유통상업지역의 남대문 시장의 시장 기능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지구제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어떻게든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제도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개, 시, 수, 도 기억나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러한 네 가지를 용도구역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용도구역은 필요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저 용도구역을 남양주시 전체에 걸쳐 빠짐없이 지정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네 가지 용도구역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아마 가스통 메고 시청 달려가겠다는 생각 가지실 것 같은데 용도구역에 지정되게 되면 행위제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등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토지 가격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필요한 곳에만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것이지 모두 빠짐없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인 동시에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과잉규제, 이중규제입니다. 이거 너무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없습니다. 아무리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이용되겠습니까? 개발 못하겠습니까? 개발 아예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에 있어서는 고유의 특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고유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시가조정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상업지역으로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집 마음대로 수리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도시의 무재산 확산 방지, 시가조정구역에 있어서는 무재산 시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 제도로서 각각의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 목적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용도지역이 용도지구가 무엇이건 관계없이 완전 무시해버리는 것이 용도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75페이지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1번 용도지역 찾으셨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부터 높이 등을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이걸 행위 제한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래서 토지 이용부터 높이 등을 제한까지를 가로해 놓으시고 이게 행위 제한입니다. 그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추정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지구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번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추정했습니다. 시가지의 무재산 확산 방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시가조정 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저런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라 하는데 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기능은 유지되는 것입니까? 싹 무시되는 겁니까? 싹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방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다방에 들어오면 1인 한 잔이라고 하는 다방 뭐 출입구에 뭐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방에 출입하시게 되면 커피든 녹차든 뭐든 무조건 하나씩 마셔야 된다. 그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양시의 행정관할 구역에 있어서는 모두 빠짐없이 어디에 속한다? 용도지역에 커피든 녹차든 뭐든 하나씩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커피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설탕 2스푼, 프린 2스푼 넣으면 그거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으시죠? 한 스푼, 한 스푼 넣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하면 커피 맛 살아납니까? 커피 맛 없어집니까? 설탕 집어넣고 프림 집어넣으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커피 맛을,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설탕, 프림이 그게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다방에 단골 손님 되시다 보면 다방에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 드시면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 맛은 살아나십니까? 싹 죽어버립니까? 죽어버리는데요. 입안에 짜장면 맛밖에 안 나는데요. 그게 용도 구역의 특징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해 주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용도지구는 필요시에 지정하는 것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필요시에 지정하는 것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너무 심한 규제이기 때문에 중복 지정되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구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십니다. 76페이지 찾으셨죠? 용도지역 찾았습니까? 우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상공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구분을 해주시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 공부하실 때는 기본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과 성격을 각각 구분해 주시는 게 우리 학습 목표이십니다.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정의 보셨고 특징 함께 보셨으며, 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어디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할 것인지, 내가 만약 이 학원에 오셨다고 하면 학원 주변 동네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정한다? 상업적으로. 그리고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아파트 단지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벗어나게 되면 천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 보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등산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녹지지역이고요.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북한산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관악산 일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남산 같은 경우라면 대표적인 녹지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이 동네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어디를 어떤 조건 가졌을 때 각각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지 대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항상 어떤 방법으로 용도지역 결정할 것인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결정하게 되죠. 용도지역 결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구분되신 겁니다. 다만 이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그리고 결정, 고시하게 되면 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즉시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고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례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특례 사항이 시험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지정 대상 구분과 절차 어떻게 하는지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을 지정했던 목적이 있겠죠. 목적 달성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행위제한. 저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건축제한과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했습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 그래서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 규정을 각각 살펴주시는데 얘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 용도지역 구분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토계획법, 공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힘들더라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헌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다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함께 보실 것으로서 현재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있다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연환경, 문화재, 수자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인데 여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존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장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용도지역이 있다고 하면 걔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평내호평이라고 하는 시가지에서 외곽으로 나가 보시다 보면 동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면사무소 하나 있고요. 그 주변에 우체국 한두 개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용도지역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계획관리지역은 언제든지 도시지역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서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가치 높고 이 계획관리지역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용도지역 중에 가장 작은 퍼센트 차지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시다 보면 이곳에 아파트든 산업단지이든 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왜? 장래 도시지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계획관리지역 해정들은 그만큼 높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유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 그래서 가끔 하늘에서 비 떨어지는 것 바라는 농지 있거든요. 그러한 농지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라고 하면 보전산지로서 농림지역에 포함되는데 가끔 예전 시골 마을이라고 하면 뒷동산이라 해서 나무 몇 그루 안 자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런 산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될 수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의 땅이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농림지역의 땅이 가격 비싸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 그래서 가끔 산에 열심히 나무 심고 다니시면 생산관리지역이 갑자기 농림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 심는 게 아니라 베어버리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농사 열심히 지으면서 관계 수리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지 만들고 뭔가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면 갑자기 절대 농지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논밭 그리고 산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관리지역은 세 개로 세분하고 있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구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총 종류가 몇 개이다? 5개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서 저 도시지역을 16개로 세분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할 만하시죠?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지역은 크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주거지역은 전일준입니다.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성이 같은 전일준으로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공업지역도 전일준입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그러면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 남양주시에 단독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밤 8시, 9시면 조용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4층짜리 다세대인 빌라가 좀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 한 8시 이후에는 동네 조용한 곳 있다면 걔가 전용 주거 지역이고요. 여기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 지역을 전용 주거 지역이라 하고 현재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전용 주거 지역과 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단독택을 주로 만드는 곳이 있으면 1종, 공동택을 주로 만드는 곳이 있으면 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하는데 가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평내 5평 지역이라고 하면 주변에 편의점이나 밤 12시, 1시가 되더라도 내가 술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면 포장마차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택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찾아드는 사람 꽤 많은 곳이 있다면 걔가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에 보호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용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란 말 쓰게 되면 일반 주거 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주시고 현재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주택 층수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 저층이라고 하면 4층이 아닙니다. 중층과 중고층은 층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같은 경우에 2종 일반 주거지로 지정되게 되면 보통 25층짜리 아파트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35층에서 50층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최근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단합한 거 보셨습니까? 32평짜리를 18억에 팔아야만 하고 그 밑으로 팔면 주민들의 지탄 대상이 된다더라고요. 재건축이 예상되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6월 달에 지방선거만 없었다고 하면, 지방선거만 없다고 하면 강남 재건축에 관한 인허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데 당장 6월 달에 선거 치러지게 되는데 나는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그러시고 아마 우리 남양시장님도 여러 가지 인허가 쉽게 내주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시행할 때는 항상 선거철에 한 6개월이나 1년 전쯤에 해서 준비해 나가시는 게 제일 인허가를 쉽게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효는 중고층,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중층, 1종 일반 주거지역의 효는 저층, 주택을 주로 만드는 곳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외 상업 기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말하는데 간혹 주상복합 건물 보신 적 있죠? 그 주상복합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부분 준주거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전일준을 구분하게 되는데 밤 8시에 참 조용한 동네에 있다고 하면 전일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 많이 밀집한 곳이 있다면 2종 아니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준주거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전일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업, 중공업이 위치되어 있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화공장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게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화공업과 관련되어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땅에 잘 매립하겠습니까? 바다에 버려버리겠습니까?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중화공업과 관련되어서는 바다 주변, 해안가 주변에 쭉 많이 조성되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황해에 폐기물 워낙 많이 버리다 보니까 바레만 같은 경우는 물고기 못 산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관심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서풍 불기 때문에 다들 원자력발전소 다 이쪽에 놔둬놓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쪽이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했는데 걔들도 동해안입니다. 서해안에 놔둬놨다가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났을 때 바로 자국 땅에 영향 미치거든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쪽은 개발 많이 했는데 이쪽 개발 안 했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 이쪽은 전통적으로 농경지이기 때문에 사질토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질토인 곳에다가 하중에 큰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집안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쪽은 안반도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 연해 있다 보니까 이쪽 개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새만 간척 사업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새만 간척 사업은 여기에 이루어지는데 얘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우리 국민소득이 한 5만 불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 새만급 간척 사업 하게 되면 저 용지 대부분을 전용공업적으로 활용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새만급 간척 사업 바로 인접한 곳은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화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공해 차단할 목적으로 그 주변 일대 골프장을 많이 조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골프 회원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 들어보셨? 저도 골프 안 칩니다. 뭐 가격 올라가고 말건 상관없는데 이 새만 간척 사업이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골프장 면적의 한 2배 정도를 이 새만 간척 사업하면서 조성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만 간척 사업 하게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이용할 수 있는데 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전국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지나가시고 중화공업 배치하는 곳이 어디다? 전용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 벌 목적으로 골프장 회원권 투자하겠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격도 떨어집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격 떨어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바닥은 그때쯤일 테니 그때 다 구입하시면 그때 하십시오. 간척사업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도모하는 곳인데 우리 반도체 공장이나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한 회사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한 것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 공업지역 모습이고요. 준공업지역은 가산 디달 단지역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쪽은 공업지역인데 지하철역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공장이 아울렛 공장으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의류 아울렛 판매하는 그런 공시에 있다면 걔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위주이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에도 지방산업단지 하나 만들어진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또 그 위치를 까먹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방산업단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곳에 입지하는 것이 만약 공예공장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전용공업지역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가끔 판교에 테크노밸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크노밸리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정한 기술 입증된 회사들이 입점하는 곳으로서 그러한 곳이라면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그 외에 역세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준공업지역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으로 현재 구분하게 되는데 도시지역의 녹지 공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보존 녹지지역이고요.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 있다면 생산 녹지지역인데 우리 이 생산 녹지지역에는 대부분 화훼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생산하게 되면 이동 과정에 다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녹지 공간을 활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생산 녹지지역과 관련된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좀 저렴하게 공매 등으로 나온다고 하면 잡아놓으시면 다른 용도적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녹지지역이 예전보다는 많이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주거, 상업, 공업 용지로 공급 가능한 도시지역 내 땅이 있다고 하면 얘를 자연 녹지지역이라 하는데 이 자연 녹지지역이 녹지지역 중에서는 가장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주거지역 전 1줄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2개, 일반 주거지역 3개,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몇 개? 6개. 앞서 5개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주거지역 6개 보려니 더 힘드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천천히 계속 반복해 보는 쪽으로 하시고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 1, 근, 유라고 보시는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중, 1도 알바하면 근육이 생긴다더라고요. 그래서 중1도 근유입니다. 중1 근유입니다. 여기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내 물품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근린상업지역인데 우리 주변에 이마트나 또는 뭐 롯데마트 등이 있다고 하면 걔들이 근린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가락동 농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구리에도 있을 텐데 그러한 곳이 있다면 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업기능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중1, 근유 기억해 놓으시고 도심, 부도심 이야기 나오면 중심상업지역 근린지역 내 물품의 제공,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근린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에 필요한 곳, 유통기능 증진의 말 보게 되면 유통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종류 몇 개? 4개입니다. 공업지역은 전 1준이죠. 중화공업은 전용공업지역, 경공업은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라고 하면 일반 공업지역인데 종류 3개입니다.
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종류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은 총 몇 개? 6, 넷, 셋, 16개. 그래서 비도시지역의 5개와 도시지역 세분한 16개 합치면 용도지역은 총 몇 개이다? 21개입니다. 그래서 저걸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저 그저 안 합니다. 예, 77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도시지역 그냥 지나가시고 관리지역 찾으셨죠?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두 번째 줄에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77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주변 용도 지역과 관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도시지역 바로 밑에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보전 관리지역 찾으셨죠?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이것 가로해 놓으시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곤란하다. 이 말 보면 보전 관리 지역으로. 생산 관리 지역은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농림지역 곤란하다는 말 보게 되면 항상 생산 관리 지역으로.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 말 보게 되면 현재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인데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 말 나오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찾으셨죠? 농업진흥지역 추천하시고 보전산지 추천했습니다. 이 말 보게 되면 농림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이라는 말 찾으셨죠? 자연환경을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지역의 세분 찾았습니까? 주거지역입니다. 전일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동네 조용한 곳입니다. 1종은 단독택, 단독택 추천했습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지금 78페이지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가로 해놓습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쓰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1종 저층주택이란 말 찾으셨죠? 줄. 2종 중층주택이란 말 찾으셨죠? 중층주택 추천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고층주택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중고층에 따라 1, 2, 3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저층 주택은 몇 층이야? 4층 이하입니다. 2종, 3종에 있어서는 층수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종, 3종은 층수 제한이 아예 없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1, 근육,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도심, 부도심이란 말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추천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그냥 지나가십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근린지역에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 필요한 지역, 근린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 유통기능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도매시장이 있다고 하면 다들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입니다. 전일준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업, 중화공업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의 설명이 다른데 이쪽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곳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중화공업이라 해서 전용공업지역과 같은 설명하고 있는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라고만 한번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사셨죠? 경공업이란 말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의 보존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이라는 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 추천 오시고 개발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자연 녹지지역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찾으셨죠?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이 말 보게 되면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기본 설명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저렇게 한번 보시는데 저도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4문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것 있으시죠? 예. 77페이지 1번 찾았습니까? 77페이지 보십니다. 네 문제만 보십니다. 77페이지 1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1번 맞습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 계획에 포함시키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2번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총 6가지죠. 2번 맞습니다. 3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이었죠.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3가지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시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은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얘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무엇?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야만 옳은 지문입니다. 답 5번으로.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79페이지 찾으셨죠? 2번만 잠깐 보십니다. 2번만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지침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사가 정한다. 기준은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준 나오면 항상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이고 4번 특별장 관시장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동원해 놓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4번 맞다 틀리다. 맞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협의 심의는 승인에 관한 절차이지만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확정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심의는 수립에 관한 절차로 설명되게 됩니다. 4번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란 말 보게 되면 몇 년마다?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3은 토지에 관한 사항인데 뭐겠습니까? 토제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5년 이내에 실시했다고 하면 절차 생략한다. 그에 관한 사항으로 4번 5가 나오면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갑자기 잘하십니다. 80페이지 1번은 얘는 진짜 전문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그것만 함께 보셨고 1번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하셔야 될 건데 잠깐 1번만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1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단지 조성 추천했습니다. 제가 앞서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과 단지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 이걸 아시면 최고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통단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도시개발 사업으로만 설명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접근하셨다고 하면 최고수급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농림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천했습니다. 지정에 관한 계획, 이것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죠.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아직 본 적 없습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개시, 수도,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셨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본 적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닙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결정한 자는 특광시군이 결정합니다. 대신 얘는 나중에 하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화장장 설치에 관한 계획. 이것 기반설이거든요. 화장장 기반설이거든요. 그리고 5번 계획관리지역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추천하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앞에 이상한 이야기 나오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는데 얘는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이걸 푸실 수 있다고 하면 아주 고수이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끝내십니다. 우리 81페이지 보시면 81페이지 보면 3번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군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청장 때문에 1번 질문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하게 되면 집행하는 거 하나도 없죠.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연관되고 생략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전부가 포함된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맞은창 통합 창원시 만들었죠. 창원시로 통합하기 전에 이 세 개 도시에 걸쳐 광역계획권청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전부를 포함시켜 놨었거든요. 그러기 원하면 개별 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 맞은창 같은 통합, 도시통합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와 구리가 합쳐지게 되면 바로 인구 100만 넘거든요. 그러면 아마 남양 시민들은 인천 광역시처럼 광역시 승격시켜달라고 열심히 서명운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남양주 광역시 같은 거 멋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2번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이것도 최고 난이도입니다. 다만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초조사, 환경검토, 토제 동시에 생략할 수 있는 6가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지정되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나대지가 없거나 나대지 없다고 하는 것은 2% 미만이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계획 수립했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목적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때,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 결정하고자 하는 때,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그대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면 상황 똑같죠. 그런 경우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앞으로 10번 더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업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위반했다고 하면 상업지역은 도심지거든요. 그 도심지에 위반하는 때는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모두 생략할 수 있죠. 그러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도심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기준하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번입니다. 주민은 기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동물에 넣습니다. 권을 갖지 아니한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위반 제한할 수 있죠. 기지산대. 기지산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시에는 면적 5분의 4.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는 3분의 2. 처리기간은 45일. 이래 30범인의 기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 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은 3으로 해놓으십니다. 4번,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검표율 행위 제한 관련된 부분 보시면 그때 다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